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미래의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을 나라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표자로 나온 영국 유학생의 특정 국가에 대한 발표에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유학생은 그녀의 발언에 반박하며 화를 내며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인데요. 도대체 영국 출신 유학생은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중산층 출신인 엘리자베스 모건입니다. 보통 영국 중산층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과 일정한 특권, 그리고 자부심을 누릴 수 있지만 저는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항상 품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안정된 길을 걸으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그런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제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의지와 노력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꿈을 관철하기 위해 학점 관리에 큰 힘을 쏟으며 학업에 전념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들이 넘실거리는 환경 속에서 저는 제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저는 원하는 학점 관리를 위해 수강 과목 선택에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시아의 근대와 현대, 역사 관련 교양 과목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점 관리의 방법으로 여겼고 저는 내심 환호를 불렀죠. 솔직히 말해 그때만 해도 저는 아시아 문화나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요즘 K-드라마나 아시아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저는 대영 제국이 아시아를 지배했던 위대한 역사의 영광, 즉 근대 사회를 이끌어간 혁신적인 발명품, 수많은 과학적 발견,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학 작품들이 영국의 위대함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비하면 아시아는 단지 먼 변방에 머무는 미미한 존재라는 편협한 시각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과목은 근대와 현대 아시아의 역사를 다루면서 영국이 그 시대 아시아에 미친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탐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이 전해준 선진 문명과 기술이 그 나라들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저희 사고방식 역시 그러한 관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근대 역사는 영국의 영향 아래 단순히 피지배국의 위치에 머물렀다고 단편적으로 치부되었고 저는 그저 영국 중심의 역사 해석에 의존해서 학업을 손쉽게 완성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강의 주제는 그저 그깟 아시아의 현대 역사 정도로 생각했기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에는 몇 명의 학생만 청강할 잊혀진 수업일 것 같았으나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십 명의 미국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청강하고 있었고 그 인기에 저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찰스 화이트모어 교수님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한 내용에서는 교수님의 열정이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교수님은 한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한 한류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지금의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어떤 혁신을 이뤘는지를 생생하게 풀어내셨습니다. 더욱이 교수님은 한식의 위대함을 강조하시며 서구의 패스트푸드 문화와 대조되는 발효 음식과 자연식의 가치를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하필 영국의 대표 음식인 피시앤칩스와 비교하면서 한식이 가진 깊은 맛과 전통의 우수성을 부각시키셨는데 그 장면에서 저는 과거부터 품어온 영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속으로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비교는 제게 영국 중심의 사고와는 너무 동떨어졌고 이 때문에 무례하게 느껴지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루한 강의가 계속되던 중 교수님께서 기말고사를 대체할 과제로 미래 아시아에 큰 영향력을 끼칠 국가를 하나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는 주제를 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과제 제출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셨고 저는 그 주제를 듣자마자 너무 쉽고 뻔해서 지루할 지경이라고 느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꼼꼼히 조사할 필요도 없이 이미 머릿속에 답이 너무 뻔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미래에 가장 영향력 있을 나라는 누구인가? 3살짜리 어린애도 다 아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과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방대한 천연자원, 막강한 인력,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태생적인 정치 체제의 한계로 중앙 통제가 지나치게 강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중앙 통제라는 내부적 결함 때문에 미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부수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 규모와 자원 면에서 확실히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래 아시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 저는 일본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을 이끌었던 버블 경제 시절의 영광이 있었지만 198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으며 현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불확실한 국가로 평가됩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한계와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로 미래의 영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반면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게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으며 한류라는 문화 현상 외에는 내세울 만한 뚜렷한 강점이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침략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으며 약한 국가로 인식되어 온 한국은 비록 최근 경제 성장이 다소 주목받고 있더라도 근본적인 정치적 불안정과 분단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미래 아시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겨우 세 번째 이름으로 언급될 뿐이며 특별히 주목할 만한 미래 비전이 없는 국가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과제물을 빠르게 마무리하며 미래 아시아에 큰 영향력을 끼칠 국가는 단연 중국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저는 이 과제가 너무나도 쉬워서 별다른 고민 없이 제 고정관념과 편협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채 작성되었다고 믿었고 그 결과 제 예상대로 원하는 학점을 쉽게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과제 제출 후 다음 강의 시간, 찰리 교수님은 제가 작성한 레포트를 바탕으로 발표를 해보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발표 내용까지 포함해서 학점을 부여할 테니 반드시 준비해 오라는 교수님의 엄중한 말씀에 솔직히 불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과목에서 굳이 발표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처음엔 대충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발표 준비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발표 준비를 했어요. 하버드에서의 학업에 매진하며 원하는 학점을 얻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온 저는 이번에도 제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존해서 쉽게 과제를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일본, 한국을 단순히 제 고정관념에 따라 평가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발표 요청 이후 저는 발표 준비를 위해 자료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존의 편협한 시각을 고수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류의 기원과 현재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각 나라의 MZ세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류가 단순한 문화 유행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점점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조사하며 각 국가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관한 자료에서는 중국이 방대한 천연자원과 인력,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정부의 과도한 중앙 통제, SNS 규제, 정치적 탄압, 그리고 최근 딥시크 파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중국 사회의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세계 중요 기업의 탈중국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등 이러한 내부 문제들은 중국이 미래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1980년대의 버블 경제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사회 구조의 경직 등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국가임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한 자료에서는 과거 제가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놀라운 경제 성장과 함께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한국은 분단 국가로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최근 몇십 년간 이룩한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한류를 통해 전 세계 젊은 세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강점이었습니다. 한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MZ 세대들 사이에서 그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류의 성공과 더불어 한국의 첨단 기술, 문화산업, 그리고 군사력 또한 동북아시아의 균형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제 기존의 편협한 시각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준비가 완료된 날, 저는 강의실 앞에 서서 차분하게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는 중국과 일본, 한국, 각각의 미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중국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점들, 특히 중앙 통제의 강압성과 SNS 규제, 정치적 탄압, 그리고 최근 발생한 딥시크 파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들어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단기적인 경제 성장은 이끌어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창의력과 혁신, 그리고 사회적 자유의 부재로 인해 국가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죠. 제가 준비한 여러 통계 자료와 신뢰할 만한 학술 자료, 신문 기사 인용은 제 주장의 신뢰성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발표 도중 한 중국 출신 유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며 발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 중국이 세계 경제 2위에 오른 것은 당연하며 앞으로는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또한 그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아래에 머무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며 강의실 내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고 학생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착하게 제 자료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제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의 중앙 통제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규율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창의성과 혁신을 억압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SNS 규제와 정치적 탄압,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은 최근 사례들은 중국 사회 내에서 깊은 균열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 문제들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 요소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제 논리와 증거 앞에서 그 중국 유학생은 점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반론을 펼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논리의 벽 앞에 무릎을 꿇은 듯 더 이상 반론을 이어가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강의실 내에 큰 정적을 만들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지만 저는 여전히 차분하게 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발표 내용을 곱씹으며 방금 전 벌어진 논쟁과 그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을 소화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교수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출했던 레포트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군요. 교수님은 제게 깊은 시선을 보내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제출했던 레포트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각과 편견만으로 작성된 글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분석이라기보다는 일기에 가까웠죠. 저는 학자로서 그런 글에 점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생이 가진 시각이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작성된 점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발표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볼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학생은 그 기회를 훌륭하게 활용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듣고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가벼운 웃음과 수군거림이 퍼져나왔습니다. 처음 제출했던 레포트가 일기라는 교수님의 평가에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교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깊은 조사 없이 단순한 선입견과 기존의 생각을 바탕으로 과제를 작성했고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인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저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미래 영향력을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여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수님은 이번 발표 자료가 나무랄 것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된 좋은 레포트라고 평가하셨고, 이제야 제대로 된 학술적 연구 보고서라 할 수 있겠다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 성적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처음 제출했던 레포트는 솔직히 C도 주기 어려웠지만 이번 발표와 보고서는 A+를 받을 만합니다. 학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은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과목을 단순히 학점 관리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대충 작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를 준비하며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 과정에서 논쟁을 겪으며 저는 학생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한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발표자를 부르며 수업을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방금 있었던 발표와 교수님의 피드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엔 편견과 선입견만으로 작성했던 글이 자료 조사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생각을 적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와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여 논리를 구성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처음 과제를 제출할 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학생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그것을 해냈어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새기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가슴속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좋은 학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학문적 태도와 연구 자세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버드에서의 배움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학점을 잘 받았다는 만족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발표와 토론을 준비하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단순히 한류라는 문화 현상만으로 평가했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조사하면서 한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후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기적적인 과정, 그리고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문화, 기술, 군사력까지 글로벌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한국의 강인한 정신력과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무한한 기술력과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한국이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단순히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 시스템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부터 시작해 교수님이 극찬했던 한식의 우수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쯤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점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나라의 발전과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보고 경험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늘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저는 그동안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한국인 친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볼까 합니다. 나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혹시 좋은 책이나 다큐멘터리 추천해 줄 수 있어? 아마도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풍부하고 흥미로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히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깊이 있는 가치와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아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을 향한 저의 배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